다른 건 몰라도 화력 하나는 대한민국이 최강입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소위 말하는 군사 대국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화력에 대해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미국이 SM-6 판매를 잠정 승인하면서 SM-6 함대공 미사일 보유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미국에 요청해온 규모대로라면 약 6억 5천만 달러, 원고 작성일 환율 기준 하나 약 8,427억 원으로 최대 38기 물량인데요. 다만 아직 SM-6가 아닌 SM-3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쟁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게 SM-6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치 예정인 KDX-3 배치 2 통칭 정조대왕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이 요격체계 부족으로 골머리를 썩여온 건 2008년 취역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부터입니다. 덕분에 함대공 미사일 도입은 대한민국 해군의 수건 사업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고성능 요격 미사일인 SM-3와 보다 폭넓은 전술적 운용이 가능한 SM-6 사이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해군에서는 당초 SM-3 도입을 적극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군이 원했던 SM-3 블록원비는 전장 6.5m, 전폭 1.5m, 직경 350mm의 거대한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물론 그만큼 성능 역시 뛰어나서 최대 사거리만 약 900km, 요격고도는 500km에 이르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KAMD 중 가장 높은 고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사드의 요격고도가 대략 150km 내외이니 SM-3의 요격 성능이 얼마나 막대한 수준인지는 얼추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SM-3 블록원비는 이 어마어마한 요격거리를 최대 마하 8.8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데요. 고작 0.04초면 충분합니다. 통상적으로 우주산업에서 약 100km의 상공을 우주로 인정한다는 걸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대한민국이 SM-3 도입을 주저한 이유도 사실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고성능이라는 거죠. 일례로 유사시 대한민국 타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북한의 스커드-BC 탄도미사일은 최대 비행고도가 80에서 150km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 SM-3를 투입한다는 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인데요. 다만 북한이 전선 최후방에 배치되어 있는 화성7 같은 MRBM을 고각 발사하거나 중국이 동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SM-3 역시 필요성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LSAM-2가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SM-6보다는 SM-3를 도입해서 대응 능력을 키우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끝내 SM-3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전술유도탄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스칸데르형 전술유도탄은 최대 비행거리가 600에서 800km에 불과했고 비행고도 역시 35에서 60km가 고작인 SRBM인데요. 거꾸로 말하면 종심이 짧은 대한민국을 타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600km면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화성-17 같은 고성능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심각해졌는데요. 사드도 마찬가지지만 고성능 요격 미사일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저 요격 고도가 존재합니다. 애초에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보니 탐지 장비나 유도 장치가 저고도에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SM-3 블록원비의 경우 이게 무려 70에서 90km에 달하는데요. 사용 가능성이 가장 큰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전술유도탄을 격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전술유도탄은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북한이 굳이 고각 발사라는 기형적인 발사 방식을 취하면서까지 화성-17 같은 핵탄도미사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SM-3 블록원비는 한 발당 150억에서 250억 원에 육박합니다. 현존하는 요격미사일 중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데요. 이를 단순한 보험용으로만 비축해놓기에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 현실적 이유로 우리 해군은 보다 범용성이 높은 SM-6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SM-6의 경우 우리 군에서도 기존에 운용하던 SM-2 함대공 미사일의 AIM-120 암람의 액티브 레이더 시커 기술을 접목한 형태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240에서 460km, 최대 요격고도는 34km에 최대 속도는 마하 3.5의 초음속으로 표면적인 성능은 SM-3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본래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의 액티브 시커 기술을 탑재해서 요격 미사일 스스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고, 이 덕에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비행이 입체적인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 대함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최고지만 탄도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바보나 마찬가지인 SM-3냐 이지스 구축함이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SM-6냐의 문제인데요. 게다가 군사 관계자들은 SM-6의 개량형이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누구나 뻔한 대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둘 모두를 보유하지 못한다면 SM-6가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게다가 이지스 구축함은 해상 전투나 이름 그대로 잠수함 구축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본연의 가장 큰 임무는 바다에서 적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상징인 이지스 시스템은 목표물 탐색부터 식별과 추적, 종래의 파괴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은 초고성능의 방공전투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반드시 갖춰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목표물을 탐지하는 3차원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요격 체계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급의 경우 베이스라인 K2 이지스 시스템과 AN 스파이온-D 레이더를 탑재한 덕에 최대 1800km의 범위에서 18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탐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 체계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450km의 범위에서 900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성능인데요. 여기에 SM-6를 더하면 그동안 부족했던 요격 체계까지 완벽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VLS만 총 88셀이 넘으니 단 한 척으로도 도입 예정 물량인 SM-6 38기를 전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적성국의 무력 도발에 맞서 전력 우위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렇다 치고서라도 당장 중국만 봐도 대한민국 방면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지린성 통화에 소재한 제816 미사일 여단에는 사정거리 800에서 1000km 수준의 탄도미사일만 약 1200여 기 이상 배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민국으로선 심각한 안보 위협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미의 보고서에 따르면 군산공군기지, 오산공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만 탄도미사일 480기, 순항미사일 350기에 육박합니다. 중국은 유사시 이미 대한민국의 공군력을 파괴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쳐 놓은 셈입니다. KAMD와 SM-6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방공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단단해질수록 중국의 전술을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의 T태4 전략인 100배, 1000배 대량 응징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화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SM-6 도입은 이를 위한 밑거름입니다. 우리의 방어막이 단단해질수록 중국과 북한 등 적성국이 느낄 위기감도 더욱 강해질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SM 계열 미사일은 월등한 성능으로 명성이 높지만 그에 못지않은 기능 분량으로 악명 역시 높습니다. 예를 들어 SM-2 함대공 미사일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9차례 실사격 훈련에서 무려 11발이나 요격 실패를 기록했는데요. 심지어 이 중 6발은 성능 부족 같은 게 아니라 단순한 요격 미사일 결함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정부 보증 판매 FMS로 도입했음에도 하자 보증 기간인 1년이 넘어 보상 청구조차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려 1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공중분해된 셈인데요. 아무리 최첨단 체계인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결함 0%, 요격률 100%를 달성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미국에서 대공 미사일을 수입해 사용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앞서 말한 안보위기 속에서 신뢰도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SM 계열 함대공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대체제조차 없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아마 앞서 많은 분이 SM-6 도입 물량이 적은 것 아닌가 싶으셨을 텐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자체적인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해궁입니다. 대한민국의 해궁은 이미 양산은 물론 실전 배치에 돌입했음에도 구체적인 성능이 극비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공개된 정보 파편을 종합해보면 최고 속도는 마하 2 이상, 최대 요격고도는 최소 2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SM-2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 역시 SM-2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발사 직후 90도로 방향을 꺾어 비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LSAM 등에 적용된 측추력기가 탑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덕에 요격률 역시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면 가격은 SM-2 미사일이 한 발당 약 18억 원을 호가하는 것에 비해 해궁은 이 절반인 10억 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국산인 만큼 상당히 저렴하고 따라서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다시 한번 정조대왕함을 예로 들자면 총 88셀의 VLS 중 38셀의 SM-6를 운용한다면 남은 50셀 전부의 해궁을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제공권장악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KF-21을 개량하여 장차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텔스 성능에 대한 중요성은 전차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과 독일 등 방산 강국들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도 스텔스 형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차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전차로 적의 탐지를 어렵게 하고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텔스 전차의 주요 특징은 레이더 반사면의 최소화, 열방사 및 소음 감소, 적외선 서명의 최소화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 레이더에 발견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임과 동시에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 전차는 레이더 반사면의 최소화를 위해 전차의 외형이나 소재가 스텔스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레이더 파장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열방사와 소음을 감소하면 적은 스텔스 전차의 열탐지나 청각 탐지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스텔스 전차의 연구 및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국들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스텔스 전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동안 전차 개발에서 소식이 뜸했던 미국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미국에서는 M1 에이브람스의 후속 모델인 M1A3 에이브람스 X의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 차량은 무인화 기술과 레이저 포탑, 무선 통신 기술 등을 적용하여 생존성과 화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적대적인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을 시작하면 중국도 장군멍군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따라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차세대 전차 GTG-99A3의 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이 개발하려는 이 전차는 무인화 기술과 전자전 기술, 레이저 포탑 등을 적용하여 화력과 생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전차 강국 독일과 프랑스 역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개발된 지 오래되어 점점 구식화되어 갔습니다. 때문에 각각 따로 개발에 나선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종종 있어왔던 공동개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MGCS로 명명된 독일과 프랑스의 합작전차 프로젝트는 무인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레이저 포탑 등을 적용하여 생존성과 화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GCS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지상전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일정은 기술 실증 단계가 2024년까지, 시제 개발 단계가 2028년까지이며 그 이후에 운용 실험을 실시하여 2035년부터 실전 배치를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MGCS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 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GCS의 개발은 독일의 KMW와 프랑스의 넥스터 시스템스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주요 목표는 레오파르트2와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하면서도 미래 전차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화력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전차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과 무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GCS 프로젝트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EMBT인데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포탑을 베이스로 개발된 차세대 전차에 주포로는 르클레르의 52구경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추후에는 140mm 아스칼론 활강포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즉, 늦은 만큼 두 나라의 최고 기술력을 합쳐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추후 포탄만 바꾸게 되면 기존 120mm 포탄에 비해 월등히 큰 화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0mm 아스칼론 포탄의 개발은 넥스터사에서 진행 중이며 탄도를 장야간에 내장하는 CTA 탄을 채용하여 탄의 적재량도 해결하려는 생각인데요. 이와 함께 여기에 정밀유도 활강탄도 개발 중에 있으며 RCWS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RCWS는 항공기와 무인 공격이 주목적인 30mm ARX-30 기관포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EMBT는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과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능력과 외부 노출 최소화를 통한 생존성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실제적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데 전차 개발 개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도 새로운 전차 개발 대열에 합류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장 환경에 맞춘 메르카바 전차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차세대 전차도 이런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K2 전차는 한국이 자랑하는 3.5세대 전차로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성능과 위력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 완료 시점이 2008년이라 벌써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세계 전차 시장의 왕좌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겠지만 15년 동안 첨단 기술이 계속 진보되어 왔기 때문에 부식화가 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유럽, 중국, 이스라엘 등이 차세대 스텔스 전차를 개발하고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는 흐름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실전을 통해 전차무용론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방어에 취약한 모습들도 나온 상황이라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와 증강이라는 차원에서도 K3 전차의 개발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K3의 전력화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혁신적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과 무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생존성과 화력을 강화하는 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무인화와 자동화는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 자원도 감소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 향상에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 변화와도 연결된 셈입니다. 기동력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계로 높은 효율과 성능을 제공하며 환경 친화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3의 주포는 130mm 포로 120mm 포를 장착한 K2와 비교해 더 강력해졌고 심지어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장착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포란 화학추진제의 전기에너지가 더해진 포로 레일건과 일반 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열화학포의 단점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3 전차는 무인화에 대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인 RCWS가 있어 사수가 외부로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국 전차 운용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던 문제도 개선되는데요. 영상 등을 통해 조종수가 해치를 열고 전차 밖으로 몸을 내놓고 운행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K3에서는 6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영상 장비가 장착돼 내부에서도 외부 상황을 360도 조망할 수 있어 승무원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K3를 운용하는 승무원은 전차장, 조종수, 호수 이렇게 3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포탑 하부의 캡슐형 승무원실에 탑승해 생존성 향상을 더욱 증대시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3도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와 마찬가지로 스텔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차량 자체가 최첨단 복합장갑을 채용하고 있어서 상당한 방어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의 허니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의 타격뿐만 아니라 전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승무원실의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갑 시스템은 K3 전차가 고도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인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전차의 방어력, 화력, 상황인식 능력, 기동성 등을 향상시켜 전투 상황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투 상황에서 전차는 군대의 중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전에서 적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무기체계입니다. 차세대 전차의 개발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K3 전차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국방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AGM-114 헬파이어로 대표되는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의 천적인 헬리콥터의 무장으로 탄생했는데요. 베트남전까지는 토우 계열 공대지 미사일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대형 공격 헬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화력, 유도 방식 등에서 더욱 발전한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토우를 비롯한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984년 AGM-114 헬파이어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즉 개발 목적 자체는 오직 헬리콥터에서 전용으로 운용하기 위한 무장이 바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이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헬파이어의 성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현대에 와서는 비교적 저속인 무인기부터 보병이 운반 가능한 지대지 버전, 연안 전투함에서 운용하는 함대함, 함대지 버전까지 전투기 무장급 고중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는 온갖 곳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보병 단계에서 운용이 가능할 만큼 비교적 가벼운 무기이면서도 3세대 주력 전차의 정면 장갑을 관통할 정도로 막강한 화력 덕분인데요. 실제로 헬파이어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6m 내외의 길이이며 구경은 178mm입니다. 공대지 미사일 치고는 나름 컴팩트한 크기인데요. 발사 중량 역시 45에서 50kg이며 중량 자체가 낮은 만큼 탄두도 9kg 안팎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량이 작다고 얕보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를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된 미사일이다 보니 헬파이어는 다양한 개량형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 탄두도 대표적인 히트 탄두부터 이중 탄두 구조의 텐덤 히트 탄두, 비장갑 목표물에 최적화된 폭풍 파편형 탄두, 흔히들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 탄두까지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력 역시 RHA 기준으로 1200mm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존하는 모든 3.5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것조차도 어마어마하지만 AGM-114 헬파이어가 대부분 헬기에서 운용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쯤이면 고성능 APS를 탑재하거나 상부 장갑을 1200mm 이상으로 바른 게 아니라면 헬파이어 세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차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파이어는 사거리가 8km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모델이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터라 목표물을 타격할 때까지 레이저를 조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최신형의 AGM-114의 모델의 경우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된 밀리미터파 유도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이어 앤 폴겟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 역시 기존 8km에서 10km로 연장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10km 밖에서 전차를 향해 헬파이어를 발사하고 숨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적의 기갑부대가 대공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놓지 않은 이상 이를 막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이름을 헬파이어, 다시 말해 지옥불로 지었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이 개발한 브림스톤, 소련의 9M120 아타카 등 유사한 체계가 여럿 있음에도 AGM-114 헬파이어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운용하며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미국이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헬파이어를 능가하는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산 미사일 청검입니다. 우선 제원부터 청검은 전장 1.7m, 150mm 구경으로 헬파이어보다 훨씬 소형화되었습니다. 전투 중량 역시 35kg으로
토우와 헬파이어의 중간쯤입니다. 이 덕에 청검은 헬파이어보다 더 많은 양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 화력이 줄어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실 구경이 줄어들면 화력 역시 줄어드는 건 불변의 법칙이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또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고품질 포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대한민국은 풍산에서 개발한 폭발 반응 장갑 격파용 텐덤 탄두를 적용했고, 이 덕에 구경이 20mm나 줄어들었음에도 헬파이어와 동급인 1000mm에서 1200mm 균질화변 장갑 관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나마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건 8km로 헬파이어 미사일 AGM-114의 모델보다 약간 짧은 사거리지만 이조차 역시 두 가지 독보적인 장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청검의 가장 큰 특징은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이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유선 유도 방식인데요. 이 덕에 청검은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를 구축해 발사 후에도 비행 경로나 목표물 정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헬파이어와 비교할 수가 없는 고정밀의 유도가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할 때까지 계속 조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토우 같은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하지만 청검의 유선 유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비가시선 공격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산맥능선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엄폐한 채로 청검을 발사해 적 전차를 파괴하거나 후방의 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달받은 실시간 영상으로 운용자가 직접 조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뿐만이라면 광섬유 케이블이 끊어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청검의 진짜 실력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청검은 헬파이어와 달리 자체의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했기 때문에 일단 발사만 하면 혼자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AGM-114L이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하고서야 가능했던 파이어 앤 폴겟 발사 방식을 스스로 구사하는 건데요. 여기에 앞서 말한 유선 유도 방식을 적용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한 파이어 앤 업데이트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비행 중에 목표물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의 99식 전차를 향해 날아가던 와중에 아군 헬기에 대한 위협을 포착하고 공구식 자주대공포로 목표물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쯤이면 4세대까지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 분야의 새로운 세대 개념을 제시하는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직접 조종부터 발사 전 로곤, 발사 후 로곤, 비가시선 운용까지 모든 게 가능한 건 전 세계에서 청검이 유일무이합니다. 심지어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청검의 기본기에 불과합니다. 청검의 핵심은 스스로 생각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AI 알고리즘을 탑재한 청검은 80만 프레임 이상의 목표물 이미지를 딥러닝으로 학습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운용자의 개입 없이도 고정된 목표물을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쉽게 말해 파일럿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목표물까지도 스스로 포착하고 공격 준비 상태에 돌입한다는 건데요. 2024년을 기점으로 청검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대전차 미사일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AGM-114 헬파이어의 최대 단점은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대량으로 운용되었을 때는 비싸기로 악명 높은 헬파이어도 한 기당 가격이 7,800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내려갔었지만 현재는 1억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토우를 전부 헬파이어로 대체했어야 했지만 워낙 비싼 가격에 포기하고 보병용으로 FGM-148 제블린을 도입했을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AH-64의 아파치에 한 대당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 AGM-114L을 288발만 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육군이 2개 대대 물량인 AH-64의 36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한 개 대대만 헬파이어를 탑재하거나 발사대의 절반은 비워놓고 2개 대대가 탑재하는 시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탄창에 미사일이 절반만 채워져 있었던 건데요. 그나마 이후 2021년에 추가로 288기를 도입했지만 앞으로 2028년까지 AH-64의 36기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헬리콥터는 고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빠르게 기동할 수 있어
전장에서 높은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곧 헬리콥터가 지상의 전차를 쉽게 탐지하고 대공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공격할 수 있게 하는데요. 또한 헬기는 지형을 활용하여 은폐하거나 기습적으로 적을 공격하는 입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언덕이나 나무 뒤에서 적이 대응하기 전 부지불식간에 공격을 가하고 해당 지점을 이탈하는 식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병 합동이 이루어지고 전차와 대공 체계를 같이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헬기가 전차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헬기 전력 하나로만 세계 5위에 오를 만큼 지역의 패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6.25 전쟁이라는 참사를 통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통감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헬기 전력이 막강해도 정작 핵심 무장인 헬파이어가 반토막이라면 본래의 힘을 다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요. 그렇지만 청검의 개발로 전력 공백에도 새로운 해결 방법이 생겼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가격을 예상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검이 국산 미사일인 만큼 헬파이어보다 고가일 리는 없는데요. 게다가 출중한 성능을 앞세워 이제 막 양산에 돌입했음에도 벌써 수출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최근 청검은 이집트 차기 대전차 미사일 도입 사업에서 1차 기술 평가에 합격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는데요. 부디 미국의 아성에 도입한 대한민국의 청검이 2024년 첫 축포를 터뜨리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15년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폭로되었습니다. AH-64의 아파치의 도입 수량에 비해 핵심 무장인 AGEM-114L 헬파이어2의 도입 수량이 심각하게 모자란다는 건데요. 당시 도입이 결정된 아파치는 총 36대 2개 대대 분량이었습니다. 반면 헬파이어2는 288개 뿐이었는데요. 얼핏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파치 한 대에 최대 16개 헬파이어2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턱도 없는 수량이었습니다. 최대치로 무장을 갖추면 반쪽인 한 개 대대만 무장이 가능했던 건데요. 물론 8발만 탑재하고 2개 대대를 전부 무장할 수도 있겠지만 헬기도 사격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받으시 최소한의 헬파이어2만 탑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즉 아파치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장에 여유분이 단 한 발도 없었던 건데요.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격 헬기는 전차를 상대할 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다수의 전차를 상대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공격 헬기가 대전차전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유부터가 소련의 전차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헬기는 대공화망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일반적으로 전차를 타격할 수 있고 목표물을 공격한 뒤에 능선이나 엄폐물 뒤로 재빨리동체를 숨기는 등 입체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격 헬기와 전체 교환비는 무려 1대 12에 달했습니다. 이러니 수적 우위가 열세인 나라에서는 공격 헬기를 적극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파치와 최강의 무장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헬파이어2를 조합하면 이론상 단 한 대만으로도 16대의 전차를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압도적인 위력인데요. 그리고 이 아파치와 헬파이어2의 위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리를 해가면서 도입을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소련의 군사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은 중국과 북한 또한 물량 공세를 대전제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북한이야 세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물량 공세고 뭐고 전차 대 전차로 시원하게 박살내버릴 수 있지만 문제는 중국입니다. 3세대급 이상의 주력 전차만 5,850대 이상을 보유한 중국은 그 존재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특히 썩어도 준칠하고 중국의 3.5세대 주력 전차인 99A식 전차는 K2 흑표가 아니면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헬파이어2로 완전 무장한 아파치가 등장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총 14대의 전차가 1개 중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헬파이어2 16발을 탑재한 아파치 단 한 대가 출격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전차 중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도 남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수적 우위가 열세인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군에서
현존하는 최강의 대형 공격 헬기라는 아파치를 36대나 도입한 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핵심 무장인 헬파이어2에서 터졌는데요. 헬파이어2가 분명 우수한 미사일인 건 맞았지만 미국의 단가 후려치기가 너무 심해서 가격이 너무 비쌌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한 발당 가격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헬파이어2가 거의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가격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기보다는 헬파이어2의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이 시장 독점을 빌미로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군 내에서도 전군에 헬파이어2를 도입하지 못해서 아직도 일부 부대에서는 헬기형 공대지 미사일로 토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군에서도 당장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간신히 필요 최소 수량인 1개 대대 분량이라도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헬파이어2의 최대 수명은 고작 10년입니다. 게다가 2021년 우리 군에서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헬파이어2를 구매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러니 록히드 마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호구 잡을 수 있겠다며 좋아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대한민국이 한 번 당하면 배로 갚아주는 독특한 유전자의 국가라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갑질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한국이 드디어 헬파이어2를 뛰어넘는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인 천검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천검 개발 완료를 발표하면서 7개국 50여 명의 고위군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성공적인 시범 사격까지 진행했는데요. 이 시범을 지켜본 군사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천검의 성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천검은 길이 1.5m, 직경 150mm, 중량 35kg입니다. 반면 헬파이어2는 길이 1.6m, 직경 178mm, 중량 49kg이지만 천검과의 관통력은 비슷합니다. 천검의 관통력은 1000mm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헬파이어2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 정도 관통력이면 현존하는 어떤 전차도 관통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천검의 진짜 가치는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유도 성능에서 드러납니다. 헬파이어2는 운용자가 미사일 발사 후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발사 후 망각 기능인 파이어 앤 포겟 능력을 탑재하고 있지만 천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발사 후 망각과 함께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앤 업데이트 능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적전차가 APS 등을 이용해 천검의 기만을 시도하더라도 운용자가 다시 천검의 경로와 목표물을 재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헬파이어보다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천검은 적의 기만 체계를 무력화하고 명중률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천검의 영문명을 탱크 잡는 저격수로 정했을 정도인데요. 이는 그만큼 명중률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미 헬파이어2에 잠식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엔 부족한데요. 그래서 천검에는 또 다른 첨단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천검이 갖춘 비장의 무기인 두뇌입니다. 유사 무기 체계에서는 천검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한 건데요. 이 덕에 유사시 운용자의 개입 없이도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검이 알아서 혼자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검은 한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율 96%의 토종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공대지뿐만 아니라 공대함, 지대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고 사거리 연장탄, 특수목적탄 등 다양한 탄두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물량 부족으로 허덕이던 헬파이어2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대한민국이 록히드 마틴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게다가 헬파이어2와 동등한 화력은 덤이고 그보다 더 뛰어난 유도 성능을 앞세워 해외 방산 시장에서 헬기용 공대지 미사일의 서열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희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검이 전 세계 주목을 한몸에 받으면서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도 함께 관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LAH는 한국이 세계 7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그동안 대형 공격 헬기와 비교당하면서 효용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LH의 화력은 결코 얕볼 만한 게 아닙니다.
우선 기본 무장으로 20mm 3연장 발칸포를 탑재하고 있고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를 좌우 각 한 기씩 장착해 총 14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좌우 2발씩 총 4발의 첨검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된 전장 감시 및 사격 통제 시스템, 체프 플레어 발사기, 레이저 경보 장치까지 탑재했는데요. 또 엔진이 2개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순항 속도가 시속 278km에 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먼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양산 축소 논란 탓에 카이다가 상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카이다의 설립 목적 자체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일과 정반대에 있다 보니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신규 무기 체계 획득 기간을 현행 평균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려는 국방혁신위원회의 움직임을 보면 카이다는 지나치게 낡은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번쯤은 분명히 카이다를 갈아엎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와중에 한 가지 명확한 건 카이다가 KF-21 보람의 초도 양산 물량 축소를 주장한 이유가 적어도 일각의 주장대로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나불거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양산을 눈앞에 둔 KF-21 블로거는 공대공 무장을 갖춘 버전입니다. 노후화된 F4, F5를 우선 대체할 물량인데요. 카이다가 지적했던 KF-21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군사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현 상태에서 KF-21 블록원이 공대공 운영만 가능하다면 40대를 덜컥 전부 만들 게 아니라 나중에 블록2 단계에서 공대지 타격 능력까지 개발이 완료된 이후 양산하는 게 합리적이다. 게다가 블록2 개발이 완료되면 추가로 80대 양산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블록1 40대를 양산한 후 차후 공대지 개량을 추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블록2로 100대를 양산하는 게 합당하다. 어떠신가요? 얼핏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로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결정적인 문제는 전투기의 공대지 타격 능력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론적으로만 합리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일례로 한때 양산 물량 축소의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20+20 양산 방법 같은 경우 카이다의 주장대로 20대를 양산하고 곧바로 공백 기간 없이 20대를 양산할 수 있으면 사실상 40대를 양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에서 20대 먼저 양산하고 상황 봐서 20대 더 만들자는 약속은 허울뿐인 공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리스크도 극심한데요. 우선 원래대로라면 1년에 10대씩 4년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두고도 그 절반의 속도로 20대만 양산하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20+20 양산의 중간 공백이 없으려면 KF-21 블록1 양산이 끝나는 2028년 곧바로 블록2 양산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보장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게 보통 공대지 무장을 생각하면 융단 폭격을 떠올리다 보니까 무장창을 열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의 초정밀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매우 정밀한 유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곧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의 GPS, 레이저 유도, 적외선 추적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공대공 무장과 다를 게 없는 복잡한 작업인데요. 또한 블록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면서 공대지 무장과 기존 시스템의 호환성, 공중역학, 무게중심, 구조적 강도, 공간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 탐지 및 타겟팅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하는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겨드랑이에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팔을 하나 더 달면서 원래 있던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팔이 3개가 되었음에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2028년이면 공대지 무장통합이 끝나겠지라며 막연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KF-21은 1제곱미터 이하의 저피탐 성능을 갖춘 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설계 구조를 제대로 유지한 채 공대지 무장을 통합하지 못하면 정작 블록3 개량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환경 적응성,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 비용 등을 생각하면 아무리 이미 설계부터 개량을 염두에 둔 KF-21이라 할지라도 절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반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에 비해 리스크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양산 중간에 공백이 생긴다면 이로 인한 가격 상승과 수많은 관련 업체의 줄도사는 불가피한데요. 방위 산업의 특성상 이 경우 KF-21 사업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수출 시장에 악영향은 두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앞서 말한 대로 KF-21 블록원의 당면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F4, F5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4, F5 배격기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미 2019년, 2024년이면 전량 퇴역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공군은 전술기 부족으로 인해 억지로 수명 연장 개량을 더해 F4를 2024년, F5를 2029년까지 더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상태가 나은 F5만 봐도 1974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2029년까지 운용하면 무려 55년을 굴려 먹은 셈입니다. 사람도 이쯤이면 은퇴를 고려할 나이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령 계급의 정년이 딱 55세입니다. 카이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KF-21 보라매를 하루라도 빨리 양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더욱 절실한 건데요. 사실상 제공권 장악으로 임무가 한정된 KF-21 블록원이 제 몫을 다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교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 역시 본격적인 KF-21 공대공 무장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야입니다. 우선 공개된 형상만 보면 공대함2 유도탄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이는 두 미사일 모두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속도가 장점인데요. 미사일에 탑재된 자체 램제트 엔진이 기동하면서 공기를 흡입 압축하고 내부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미사일의 기동력도 상상 이상인데요. 게다가 연료 탑재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긴 비행 거리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KF-21의 탑재 예정인 MBDA 미티어의 경우 3.6m 남짓에 170mm 185kg에 불과하지만 최대 속력은 마하 이상, 최소 사거리는 100km, 최대 사거리는 무려 300km에 달합니다.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관성유도, 액티브 레이더 호밍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을 탑재해서 중간 궤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쯤이면 전투기의 기동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300km의 초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대충 작동 방식만 들어도 눈치채셨겠지만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미사일이 혼자 공기 흡입과 압축, 연료 혼합과 연소 등을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인 이유는 주변국들의 동급 체계 발전을 의식한 탓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적인 북한의 공군력이 워낙 처참하다 보니 공대공 무장 개발을 등한시했습니다. 쓸데없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자는 마인드였는데요. 그 사이 일본은 최대 사거리 120km에 육박하는 AAM4를 개발했고 영국과 협력해 미티어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진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F-15를 대량으로 운용하면서 AIM-120 계열 운용 정보를 축적했는데요. 즉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과 공대공 무장이 완벽하게 겹치면서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셈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이야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이 잠재적 적성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은 얘기지만 안보에서는 1%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에 하나 대한민국과 일본의 교전 상황을 가정한다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전투기는 AIM-120 계열 등 서로 공유하는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전자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이더 신호 등 운용 정보를 축적한 덕분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AAM-4 진함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이 시간과 예산, 기술적 리스크를 짊어지고도 국산 무장 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티어는 그나마 괜찮지만 AIM-120 계열 미사일은 파키스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파키스탄의 동맹인 중국 역시 핵심 기술들과 운용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 어차피 자국 공중전력이 운영 중인 최신의 미사일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미사일을 수출하니 상관없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A사 레이더 시커가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200km 이상의 PL-1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F-21이 아무리 성능적으로 우위에 있더라도 이 모든 걸 감안하면 최소한 PL-15와 동급 이상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렵더라도 덕티드 램제트 추진 방식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외에도 같은 이유에서 우리 군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투 사업을 독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미사일을 통해 독보적인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미국이 AIM-9X 사이드와인더 판매, 허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감안하면 최소한 AIM-9X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개발 방향도 아닙니다. 동맹 관계에 접어든 일본과의 교전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현재 KF-21의 통합 예정인 미국, 유럽의 미사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차고 넘칠 정도의 욕심을 부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초도양산 물량이 기존 계획대로 40대가 확정되면서 이제 KF-21 보람의 1차 전력화도 순항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하고 2026년이면 전력화를 시작, 약 4년 뒤인 2028년이면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이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 개발을 마무리 짓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인도, 우리 공군은 총 120대의 KF-21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입니다. 다만 앞으로 120대를 전력화하려면 그만큼 길고 멀게 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초도 물량 양산 축소 사태로 역적 집단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렸지만 하이다는 본래 합리적인 국방산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안보환경,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 계획 등 인력자원 관리, 국방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걸쳐 소중한 국방 예산을 투자할 타당성과 그 예산이 허튼 데 쓰이지 않는지 연구 분석하는 기관인데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도 KF-21 2차, 3차 양산에 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국산 무기 체계의 부정적인 집단이나 일부 언론들은 KF-21이 조금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오히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지만 그러면서도 예산의 압박 때문에 무기체계의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양산에 돌입한 KF-21은 블록1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와 내부 무장창, 유무인 복합체계 등 차세대 능력을 추가한 블록3까지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KF-21이 대한민국이 맡은 첫 번째 전투기인 이상 딴죽을 걸 만한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게 현실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해결 방법 역시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출입니다. KF-21 120대가 별다른 차질 없이 양산 전력화되려면 이른 시간 안에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수 시장만으로는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수출 물량을 늘려 기체 양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허튼 소리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T-50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T-50은 약 20년간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T-50과 FA-50의 최대 장점이 된 동급 기종 대비 월등한 성능도 당시에는 필요 이상의 고성능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았는데요. 오죽하면 T-50 실전 배치
이후에도 비용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전술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T-5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기본 훈련기, 경공격기들이 잇따라 퇴역하면서 T-50 계열기의 주가도 덩달아 올라갔는데요. 이제 T-50과 FA-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 등에 수출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최소 18개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실적이 T-50의 필요성을 입증한 셈입니다. KF-21도 바로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폴란드이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자국 내 최대 방산업체인 PGG그룹의 입을 빌어 KF-21 사업 개발 참여 의사를 피력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체납 중인 분담금을 인수하고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KF-21 블록2 개발에 참여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더군다나 폴란드는 FA-50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해 현재 10대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 덕에 이미 민스크 공군기지에 대한민국의 기지사무소를 개소한 상태고 FA-50의 유지보수 등 후속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전투기의 정비를 위한 인프라가 설치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KF-21을 도입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후속 운영 지원은 항공기 수명주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므로 관련 인프라의 유무가 전투기 도입에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문제는 KF-21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폴란드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약 1년 뒤인 2025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승리하면서 뜻하지 않은 동거정부가 된 폴란드가 정치적 혼란을 딛고 KF-21까지 도입하길 바라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폴란드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공군연 대화의 일환으로 2006에서 2008년 사이 48대의 F-16 시리 블록 52 플러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F-16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3억 8,900만 달러, 하나 약 5천억 원 상당의 전투기 지원 계약 승인을 받아내면서 현대화 개량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미들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에 예산을 쏟아부은 직후라는 뜻입니다. 또 폴란드는 46억 달러, 약 6조 원을 들여 F-35 32대를 도입하며 동유럽 최초로 F-35를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F-35와 F-16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서방 세계의 하이로우 믹스 편제인데요. 전폭기인 수호이 21을 대한민국의 FA-50이 대체하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폴란드는 이미 공군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공동개발이 아닌 이상 폴란드가 단기간 내에 KF-21을 도입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처럼 KF-21은 미국의 F-16, 프랑스의 라팔과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성능이야 KF-21이 독보적이지만 이미 시장 입지가 단단한 두 전투기를 상대로 우위를 선점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만의 영역을 확보해서 전략적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동남아 시장은 KF-21의 진출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대한민국의 FA-50이 저렴하면서도 월등한 성능으로 앞길을 잘 닦아놓은 덕분입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FA-50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 업계에서도 KF-21 수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필리핀은 지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토 확장 애역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는 앞바다 지척까지 중국에 빼앗길 판인데요. 오죽하면 1992년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여 중국의 맞보를 놓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군이라는 극약 처방을 놓는다 하더라도 필리핀 자체의 군사력이 강력해지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필리핀 공군이 FA-50PH 12대 추가 도입을 결정한 배경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FA-50PH는 FA-50 블록 10 사양으로 경공격기로서는 훌륭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필리핀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중국 남부 정부의 젠10, 젠20에 대응하려면 중장거리 공대공 전투기가 절실한데요. 이 경우 KF-21이 완벽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적 주력기로 KF-21을 운용하고 양적 주력기로 FA-50
FAOCPH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하이로우 믹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FAOCPH 24대, OV10 브론코 5대, A29B 슈퍼 투카노 6대로 전술기 편제가 단출한 필리핀으로서는 후속 운용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혹할 만한 구성인데요. 이외에도 자위적 방어를 위해 준수한 성능의 멀티롤 전투기가 필요한 유럽 국가들도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의 경우 2016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F-16을 도입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전투기를 도입한 터라 KF-21과는 인연이 없어 보이지만 루마니아에서 운용 중인 F-16은 F-16 AMBM, MLU 모델로 포르투갈과 노르웨이에서 한번 퇴역 처리된 중고기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입 당시 루마니아 내부에서 잡음이 상당했는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루마니아는 서방 세계의 F-16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기 위한 중간기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파일럿의 F-16 훈련을 위한 훈련소까지 개소된 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군연대화를 추진 중인 루마니아가 중고기체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KF-21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또 체코도 KF-21을 도입할 확률이 높은 잠재적 수출 대상국인데요. 체코는 약 7조 2,750억 원 24기의 F-35를 도입했지만 정작 허리 역할을 하는 미들급 전투기는 여전히 JAS-39 그리펜을 스웨덴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력 강화가 필요한 체코라면 KF-21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돈은 많지만 국제정세상 무기 구입이 쉽지 않으며 최근 한국 무기 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중동도 기대되는 시장 중 하나인데요. 이라크는 이미 FA-50을 운용 중이고 이집트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KF-21 양산 전망을 300에서 500대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소요분 120대를 제외하면 180에서 380대는 수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얼핏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싶지만 다수의 외신들 역시 KF-21의 수출 전망을 최소 300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KF-21은 생산료 발효과만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는 무려 49조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물량이 더해진다면 그 기대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이제 막 땅을 박차고 날아오른 대한민국의 KF-21 보람회 앞에 펼쳐진 창천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